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충무위키 393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혜준입니다. 네, 팟캐스트의 쭉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즐기실 수 있고요. 충무위키는 유튜브에 충무위키 검색하시면 영상과 함께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충무위키는 프리미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루크아이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이제 하단에 이메일 또는 이제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오프닝 토크로 가보도록 할 텐데, 원래는 저희가 오프닝 토크 다음에 광고 읽어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광고는 이제 좀 넘어갈 때마다 중간중간 짧게 좀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프닝 토크는 먼저 프리미어리그 얘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뭐 뒤에 얘기도 본 주제도 프리미어리그 얘기지만 일단은 본 주제와는 별개로 우승 경쟁에 있어서 좀 중요한 라운드가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추가 시간에 교체 자원인 다른 누네스가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거뒀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반면 리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후반에 연속으로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뭐 일단은 두 팀의 진짜 희비가 엇갈린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두 팀 다 어려운 경기를 한 건 맞습니다만, 확실히 그 어떻게든 리버풀이 승리를 따냈다는 게 확실히 우승 경쟁에 있어서 좀 큰 변곡점이 되겠죠? 그렇죠. 뭔가 요즘 아스날이 물론 지난 토트넘전을 이기긴 했습니다만 한 끗씩 모자라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득점이 됐든 이런 식으로 따라잡히는 실점이 되었든 뭔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조금씩 모자란 모습이 보이면서 승점을 계속 드랍하고 있다는 점들이 사실 우승 경쟁에 있어서나 뭐 팬들이 경기를 보는 데 있어서나 계속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아스날과 리버풀의 차이가 꽤나 좀 6점 차로 벌어지게 됐고, 그리고 리버풀이 한 경기를 덜 치렀다라는 점에서 9점 차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일단 이번 경기를 짧게 얘기해보자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교체 카드가 없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또 부상 선수들이 또 아스날에 지금 많죠. 네, 특히 공격진에서 있어서 트로사르, 카이하버츠, 마르티넬리를 제외하고 쓸 수 있는 1군 자원이 라임 스털링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스날이 이렇게 리드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체 카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던가 아니면 집중력을 좀 살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어가지 못했고, 결국에는 빌라가 계속해서 득점을 가져가는 상황에서도 아스날은 이 변화를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반면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누영이라는 특급 조커 카드가 있으면서 해결이 되고 그렇게 승점을 또 가져오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좀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리버풀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쵸. 사실 경쟁팀들이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있고 오히려 노팅엄만이 계속해서 뭔가 순항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고는 있는 것 같아서 우승 경쟁에 있어서는 리버풀이 계속해서 압도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가 상당히 지나고 보면 또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오프닝 토크 넘어가고 또 저희가 두 경기나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본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위키는 프리미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루크아이와 함께합니다. 모니터를 많이 보시는 분들께 또 축구 추천을 드리니까요. 네이버 검색창에 루크아이 검색하시면 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부 메인 토크 먼저 에버튼과 토트넘 경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맨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감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쵸. 뭐 사실 저희가 토트넘 얘기는 안 다뤘던 게 아니고 거의 매주 한 번씩은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번 주에도 이게 경기 리뷰로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할 생각이 없었죠 원래. 네, 근데 에버튼인데 뭘 해. 져버려가지고 사실 안 다루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3대2로 에버턴이 승리를 했는데, 뭐 3대2지만 이제 이건 뭐 접전 경기는 아니었고, 그렇죠. 이제 뒤에 좀 토트넘이 따라갔기 때문에 완전히 토트넘이 완패한 경기력적으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먼저 선발 라인업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에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픽포드 키퍼 나왔고, 미클렌코, 브레스웨이트, 타코스키, 오브라이언, 그다음에 게랑 망갈라죠 이게. 망갈라가 3선에 있었고, 그다음에 2선에 은디아의 듀크레, 그다음에 리스트럼, 그다음에 최전방에 칼버트, 루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르윈이 이제 최전방에 위치하는 4-2-3-1 포메이션이었는데요. 지난 경기와 비교했을 때 애슐리 영과 해리슨, 잭 해리슨 대신에 오브라이언 그리고 린스트램이 출전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었습니다. 모이스 부임 이후 이제 두 번째 경기였는데요. 첫 경기였던 빌라전에서는 0대1로 패배하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대등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확실히 뭐 이 모예스라는 감독이 뭐
웨스트햄에서 좀 끝이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좀 능력이 있는 감독이다. 좀 왜 옛날에 그렇게 짬밥이 오래 먹을 수 있었는지 뭐 알 수 있었던 뭐 그런 최근의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지상으로는 이게 백포로 표기가 돼 있는데 네. 그 지난 아스톤빌라전이었죠. 네. 그때부터 오브라이언을 라이트백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 되게 린스트롬 선수가 활동량이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거의 변형 백파이브 같은 움직임을 가져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토트넘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참 깜짝 놀랄 만한 변화를 줬는데 일단 킨스키 골키퍼 나왔고 그리고 3백으로 나섰습니다. 그레이, 드라구신, 그다음 벤 데이비스까지 3백을 형성했고 그 위에 포로, 사르, 베리발, 스펜스, 그다음에 스리토베, 크루셰프스키, 손흥민, 메디슨. 그래서 약간 3-4-2-1 정도의 포메이션으로 나오게 됐네요. 3백은 또 처음이죠? 포스테코글루 체제하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저희가 토트넘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부상자가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는데 일주일을 또 거치는 사이에 비수마, 솔랑케, 베르너 등 더 부상자가 늘어나서 지금 사실상 11명 정도가 네.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습적으로 백스리를 가동하는 선택을 했고요. 데이비스, 드라구신, 그레이가 백스리를 구성해서 3-4-3 내지는 3-4-2-1 정도로 볼 수 있는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솔랑케가 빠진 공격진에는 메디슨, 손흥민, 쿨루셰프스키가 조합적으로 가동이 되었죠. 뭐 일단은 부상의 여파도 있지만 확실히 뭐 백스리를 사용하고 뭐 왜냐면 그 굳이 백스리를 안 써도 되는 뭐 라인업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넣으면 넣을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뭔가 전술적 선택까지 겸해서 이 3-4-2라는 새로운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던 토트넘입니다. 자, 그러면 인게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저희가 전반전에 아무래도 토트넘이 백스리를 사용했다는 것이 좀 포인트였기 때문에 전반전 위주로 오늘 경기를 좀 네. 살펴볼게요. 일단 포스테코글루가 기습적으로 3-4-2-1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이 이유가 조금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왜? 베스트 Why? 11을 쓸 수 없었을까?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그래도 백포를 쓰기에 수비진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좀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면서 경석영이 해주셨던 말이 아무래도 좀 윙어를 가동하기에 좀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고 아니면 중원 조합을 짜는데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술을 쓴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네요. 뭐 일단은 뭐 존슨이랑 베르너가 다 네. 나갔고 그다음에 비수마도 뭐, 나갔고 비수마도 나갔고 그다음에 솔랑케도 나갔었기 때문에 만약에 윙어를 쓴다고 하면 이제 손흥민과 크루셰프스키를 두고 이제 뭐 메디슨을 제로톱으로 활용을 하든지 네. 아니면 뭐 아예 극단적으로 뭐 마이키 무어나 뭐 양민혁 그렇죠. 같은 어린 선수들을 활용하지 않으면은 조금 이제 기존의 포메이션을 가동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루가 이렇게 많은 부상자 가운데 약간의 전술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포메이션을 바꿈으로써 큰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경기 전에는 이게 포백으로 예상이 됐었어요. 네. 아츠그레이가 수비형 미드필더에 위치했고 실제로 경기 전 워밍업도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이건 트릭이 아니냐라는 해설진의 코멘트도 있긴 했었는데 아무튼 경기에 들어왔을 때는 그레이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오른쪽 스토퍼로 위치하는 3-4-3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3-4-3 내지는 3-4-2-1 포메이션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솔랑케가 빠진 공격진이 메디슨, 손흥민, 쿨루셰프스키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게 넓게 퍼져 있다기보다는 조금 중앙 지형적으로 좀 공격진이 구성되면서 많은 스위칭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아무래도 아치그레이의 포지션인데요. 저희가 여기서부터는 좀 도판을 사용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눌러야죠. 네. 이날 그레이가 사실 자책골을 포함해서 패배에 좀 직접적으로 관여됐어요. 그래서 평점을 살펴보면은 풋몹 기준으로 4.7점. 이게 양팀 합쳐서 꼴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레이가 오늘 경기 제일 핵심적인 패배 요인으로 꼽힐 정도로 아쉬웠는데 저는 이것이 그레이가 못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무리한 전술 변화가 좀 이 선수를 가혹하게 만들었다라고 아치그레이.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레이가 당연히 이제 센터백이 되고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센터백으로 뛰어왔습니다만 요 포지션 그러니까 3백의 스토퍼로 뛰는 건 또 처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레이는 백스리의 우측 스토퍼로 출전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빌드업에서 3위 전형을 구축하고 포로와 함께 우측 수비를 맡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게 경기 중에 포스테코글루가 정말 이 선수에게 3백으로서의 수비나 아니면은 3백으로서의 빌드업만 요구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보자면 네.
그레이가 이렇게 3백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원으로 이동해서 2-3 구조의 한 축이 되기도 했어요. 빌드업 도와줬다. 네, 이게 아무래도 에버튼이 전방 압박을 시도함에 따른 약간의 변화였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레이가 원래 미드필더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레이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그림으로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중원에서 또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이게 우도기가 좀 자주 보여주던 네.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를 직접적으로 점유하거나 최전방까지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기도 했던 그레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엘의 첼시가 이렇게 와이드 센터백을 좀 공격적으로 활용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때 리디거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연습되지 않은 이런 백스리 상황에서 이 어린 선수한테 이렇게 좀 복잡한 역할을 맡겼다는 것은 사실 스스로의 밸런스를 깨는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역으로 보면은 뭐 저희가 3백으로 보고 다들 그렇게 보긴 했지만 뭐 사실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정도 포지션인데 그냥 뭐 수비할 때만 내려오는 뭐 그런 역할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그레이가 이제 센터백 그냥 단순한 스토퍼라고 보기에는 더 많은 네. 역할을 부여받은 건 확실한 거죠. 네. 의도가 어땠는지는 뭐 본인한테 들어가 봐야겠지만 물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그 위치만 그레이만 딱딱 네. 옮겨서 저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포로가 좀 그레이의 그 저 빈자리를 메꿔주는 모습 그리고 네. 쿨루셉스키가 오히려 측면으로 빠져있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레이가 이렇게 공수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고 뭐 그리고 위에서 저렇게 되면 잘리면 이제 그쵸. 네. 실제로 실점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수비 복귀하는 장면에서 에버튼의 역습에 그레이 쪽이 좀 많이 네. 노출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포로라는 약간의 대비책을 준비했긴 했습니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이 조금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선택이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상대팀에 대한 대응책을 전혀 준비 안 했던 게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역습을 진행할 때 거의 대부분 일리만 은디아에가 공을 운발하면서 역습이 시작이 네. 되거든요. 칼버트 루인한테 롱볼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일리만 은디아의 개인 플레이로 이제 에버튼의 역습이 시작이 되는데 네.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은디아의 쪽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많이 그 공간이 발생을 했고 네. 토트넘의 압박 시퀀스도 굉장히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너무 그냥 안일한 선택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딱 저 그레이가 올라간 빈 공간에 두 번째 실점 장면에 은디에가 직접 그냥 쭉 끌고 들어와서 네, 넣었던 그렇죠. 거기가 딱 그 자리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레이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뭔가 이렇게 3-4-2-1이라는 포메이션에 약간은 적응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수들의 포지션이 바뀌는 가운데 뭔가 익숙한 포메이션이 아니라 사실상 처음 써보는 네. 거잖아요. 그런 좀 우왕좌왕하는 듯한 분위기가 들어가지고 수비 라인도 정렬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실 토트넘이 이렇게 무리해서 백스리를 쓸 이유가 딱히 안 보이는데 썼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으로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원도 이제 2명으로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포메이션 상으로만 보더라도 네. 뭐 에버튼의 미드필더가 3명이라 아마 중원에서도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버튼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화면은 이제 4번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버튼은 토트넘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전반전에만 3골을 넣으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돌아온 모에스의 반전이 있었는데요. 선수비 후역습을 주로 사용하던 션다이치에 비해서 보다 공격적이고 재밌는 경기를 앞선 2경기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빌라전에서도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스탯 자체는 팽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심지어 토트넘을 잡는 그런 좀 반전을 만들기도 했죠. 여기 40회 보시면은 인상적이었던 게 에버튼의 전방 압박입니다. 두쿠레를 1선으로 올리면서 2-4 형태로 중앙을 틀어막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활동량이나 경험이 뛰어난 선수들을 바탕으로 상대 빌드업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은 킨스키의 롱패스 빈도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 롱패스에서 뭐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라던가 한두 번 좋은 장면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토트넘의 공격진 그리고 에버튼의 수비진이 맞붙는 가운데 경합 능력이 좀 아무래도 에버튼 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버튼이 36%의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경합 승리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날 볼 경합 성공률이 52% 그리고 특히 공중볼이 55% 전반전으로 좁혀보면은 공중볼만 63%의 네. 승리 확률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양 팀의 분위기를 갈랐던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날 에버튼 같은 경우는 뭐 수비 부분에서도 저렇게 토트넘에게 있어서 대응책을 잘 준비를 했던 것 같고 공격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이전에 좀 거의 그냥 내지르는 거에 의존하던 거에 비하면 이번 경기는 뭐 첫 번째 골도 그렇고 두 번째 골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내면서 또 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공격적인 면에 있어서 확실히
모예스가 좀 힘을 보여줬다. 뭐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 득점만 살펴보면은 1.64 대 0.40이고요. 빅찬스도 4대 1. 그리고 그 와중에 에버튼이 3골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반전은 점유율과 무관하게 에버튼이 완벽하게 압도한 경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사실 3대 0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에버튼의 그런 기존 팀 특성 내려가서 이제 정말 빡빡한 수비를 구성하는 특성상 이제 후반전 되면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진짜 이 내려가 있는 에버턴을 공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 벌써부터 45분밖에 안 지났지만 펼쳐지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후반전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빠른 결단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백포로 돌아왔다는 점을 꼽고 싶은데 후반 시작과 동시에 얼굴에 피가 났던 드라구신을 빼고 히샬리송을 투입하면서 4-2-3-1로 다시 포메이션을 바꿉니다. 그래서 히샬리송이 전방에서 버텨주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전방에서의 경합 능력 부족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샬리송이 2골에 모두 기여했기 때문에 좋은 교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후반전에도 토트넘의 공격 작업이 되게 매끄럽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벤치에도 온통 유망주만 있다 보니까 이 이상의 큰 반전을 만들기는 어려웠던 후반전의 토트넘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뭐 쓸 카드를 다 그냥 썼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거 말고 쓸 카드가 없어가지고. 그쵸. 이날 토트넘이 히샬리송과 마이키모 이 두 장의 교체 카드만 사용을 했는데 이 선수 외에는 전부 다 이제 유스 선수 아니면 레길론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마이키모어도 아직 07년생의 유스 자원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기 때문에 히샬리송을 제외한 모든 1군 스쿼드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좀 가혹한 상황은 저희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에버튼이 내려앉은 상황에서 토트넘이 조금은 더 단순하게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준비해온 게 이번 경기에서 정말 틀렸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전반전부터 이렇게 후반전에 했던 대로 그냥 원래 하던 그런 라인업을 형성했으면 그래도 전반전 그러니까 이 경기의 전반전보다 좀 더 위협적인 찬스를 그렇죠.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차피 뭐 수비적으로도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냥 수비도 못할 거면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라는 아쉬움은 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쵸. 지금까지 포스테코글루가 우리는 플랜 B는 없다. 네, A만 하다 이러다가 갑자기 뭐 B를 꺼내오니까 그것도 이제 완성되지 않은 그냥 어설픈 B를 꺼내다 보니까 갑자기 좀 흐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도 에버튼도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하는 듯한 모습도 있긴 했었어요. 토트넘이 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어찌됐든 꾸역꾸역 만회골을 넣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막판이 될수록 에버튼은 우주방어 태세에 돌입을 합니다. 여기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수비 자원이 영, 패터슨, 킨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면서 경우에 따라 6-3-1까지 형성할 수 있는 전형을 구성을 시켰고요. 막판에 실점한 것이 좀 매우 아쉽겠으나 전반적으로는 모예스가 계산한 대로 좀 흘러갔던 후반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선수 구성이 5백, 6백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실점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수비 자원들을 확 넣다 보니까 토트넘이 자신들의 진영으로 넘어오는 것을 상당히 좀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2골을 따라가긴 했지만 그거는 진짜 막판에 나온 거라 뭐 특별히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3대2로 경기가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패배를 하면서 토트넘은 15위까지 순위가 추락을 하게 됐네요. 그쵸. 뭐 사실 경기 내용도 내용이지만 오늘 경기 내용은 두 번째고 또 포스테코글루 욕하러 네, 이 내용을 준비한 것도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지금 상황을 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이 지금 리그 15위까지 처박힌 상황입니다. 그렇게 못한다던 맨유나 웨스트햄보다도 아래인 상황이고요. 강등권으로 손꼽히는 이제 승격팀 3팀과 네. 에버튼, 울버햄튼, 튼튼 듀오만이 토트넘 아래에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5팀이 저희가 시즌 시작부터 계속해서 강등권으로 뽑아왔던 팀인데 그 바로 위에 토트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왜 아직도 경질 소식이 안 뜨냐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당연히 15위 뭐 안 좋은 성적이죠. 뭐 근데 그리고 이제 뭐 옆에 동네 이제 맨유도 같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맨유랑은 좀 다른 거는 맨유는 아무리 뭔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기존에 조금 이제 못 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토트넘은 이제 두 번째 시즌이고 포스테코글루 그리고 지난 시즌보다 순위가 거의 뭐 2배 이상 높아졌는데도 뭔가 소식이 없는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토트넘은 뭐 무리뉴, 코테, 누누 뭐 이렇게 좀 빠르게 좀 경질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너
이제 타인들이 너무 이제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던 만큼. 근데 이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번에는 좀 감독을 믿어준다 뭐라는 거 같은데, 근데 좀 믿어준다는 스탠스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좀 너무 많이 간 게 아닌가. 이번 경기에서 저는 느꼈던 게 좀 많이 끝났다라고 더 느낄 수 있었던 게 원래 그 인터뷰 할 때 보면은 앞서 언급했듯이 플랜 B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 플랜 B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수비 대형도 다르고 공격 대형도 다르고. 근데 졌어요. 그것도 경기 내용도 완전히 밀리면서. 이거는 감독이 어떻게 보면 통제력을 잃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뭐 보드진이 지금 신뢰를 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부분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는 올바른 방향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게 당연히 뭐 업다운이 있고 팀이 어려울 때도 있는 건데, 근데 과연 이제 이 포스테코글루 체제하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 경기를 계속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발전이 있을 거냐? 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물음표가 붙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부상도 많고 뭐 이런 거 다 이해하긴 해야 해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다 가만히도 이제 이거 좀 너무 해도 너무한다. 그냥 똑같이 해서 만약에 이 스코어로 졌으면은 그래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도저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소신이라도 지켰으면은 그래,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지키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의 이런 선택, 좀 준비되지 않은 플랜 B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당혹스럽게 다가왔던 것 같고, 정말 만약에 플랜 B를 가지고 나와서 포인트가 살려서 만약에 에버튼을 꾸역꾸역이라도 이겼으면은 뭐 그럼 할 말 없지. 오히려 안 좋았던 스쿼드 상황이라던가 부상자가 많았던 것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3백을 이렇게 쓸 거면은 차라리 오히려 자신들의 장점도 안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팬들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진짜 100번 이해해서 그냥 괜찮은 장면이라도 나왔으면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 득점 좀 따라갔던 부분도 그냥 크로스 올려서 그쵸. 했던 거라, 그냥 기존의 뭐 토트넘의 전술적인 뭐 이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또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토트넘의 입장에선 고민이 좀 길어질 것 같고, 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녹화를 1월 20일 월요일 이제 8시 좀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소식은 없고, 뭐 경질이 된다거나 뭐 썰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토트넘 다음 경기가 이제 호펜하임 원정 경기 유로파리그,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레스터 또 경기가 되겠는데, 리그에서 아마 이제 뭐 호펜하임은 뭐 유로파는 조금 승점을 벌어놨으니까 아마 레스터전이 진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목숨줄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진짜 라스트 댄스다. 이 레스터도 레스터인데 저는 후에 있을 리그컵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리그컵이라도 레스터한테 지면 가지 않을까요? 레스터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죠. 레스터의 상황이 워낙 상황이 안 안 좋기 좋긴 때문에. 하니까. 그나마 토트넘한테 기대해 볼 만한 건 어쨌든 부상 선수들이 빨리 돌아오는 걸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반더벤과 로메로가 어쨌든 1월 안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만, 솔랑케가 일단 3월 초까지 못 나온다는 소식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베르너나 오도베르 이런 공격진의 다른 자원들도 계속해서 빠져있는 가운데 이렇게 좀 윙어들이 빠져있다는 것은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플랜 A를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스테코글루가 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파회를 하려고 할지, 아니면 그냥 우직하게 밀고 나갈지, 아니면 또 영입을 할지 좀 살펴보는 것도 이번 이적 시장의 좀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은 이제 호펜하임, 그다음에 레스터, 그다음에 리그컵, 또 리버풀과의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이번에 마이키모 좋았으니까 그냥 주전으로 활용하면서 좀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기왕 뭐 이렇게 된 거 뭐 어쩌겠어. 그렇죠. 네, 이렇게 꾸역꾸역 뭐 써야죠. 사실 이렇게 뭐 3, 4일 뭐 이상한 거 써봤자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냥 뭐 무어든 양민혁이든 뭐 있는 자원을 일단 억지로 좀 써봐야 되지 않을까. 네, 무어는 실제로 좋았으니까. 그렇죠. 무어가 그래도 좀 꾸역꾸역 밀고 들어가는 듯한 그런 약간 크랙적인 기질이 없는 선수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오히려 손흥민 측면 쓰는 것보다 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살릴 수 있다면은 그래도 또 하나의 활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 이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보면서 약간 와, 갈 때까지 갔구나. 진짜
이번에 계약 연장을 하긴 했는데 이 다음 계약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아쉬운 찬스를 하나 놓치기도 했고 뭐 네. 그래서 잘하지 못했고 당연히 이제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좀 팀 상황이 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진짜 좀 암울한 상황이긴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손흥민을 필두로 이제 토트넘이 뭔가 그래도 뭔가를 보여줘야 그래도 다 같이 붕업도 되고 그쵸. 관심도도 높아지고 하는데 이게 참 두 개 딱 양대 산맥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한국 해외 축구에 그래서 이만저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나아져야 됩니다 진짜 토트넘은. 맞습니다. 양민혁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갈 데가 없어 이제 무조건 이제 나아져야 되는 걸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잘하겠지 않아서 뭐 믿으신다는데 잘하겠죠. 아니면 혹시 경질이 또 된다면 또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경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맨유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맨유는 이제 경기 리뷰를 뭐 이렇게 자세히 하진 않을 거고 네. 경기는 이제 짧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아모린 감독이 부임 이후 이제 맨유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또 처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전반적인 좀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 좀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축구 얘기는 네. 프리미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루크아이와 함께합니다.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니까요. 저희와 함께 좀 검색해서 많이 관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사실 브라이튼하고의 경기 리뷰를 준비하려 했어요. 원래는 맨유가 졌다 보니까. 근데 경기를 보다 보니까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모림이 부임하고 나서 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얘기 짧게 정리하고 가면은 좀 개인적인 미스들, 그 다음에 팀적인 수비 조직력 이런 부분에서 또 다시 맨유가 그렇죠? 큰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나. 네, 일단 실점 장면을 돌이켜 보면은 이제 그냥 미토모한테 뒷공간 한번 딸깍, 그리고 오나나 실수 하고 그다음에 또 오른쪽 측면에서도 민테한테 한번 털리고 그냥 뭔가 한 순간에 그냥 툭툭툭 무너져 버리는 게 좀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공격에서는 뭐 원래 그냥 윙백들의 문제가 또 뭐 계속 그냥 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이선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영향도 좀 줄어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그냥 그 우리가 했던 유나이티드의 알던 문제점들이 알던 맛 그대로 나오면서 수비까지 흔들리다 보니까 깔끔하게 졌죠. 네, 이 얘기는 좀 뒤에 가서 한 번 더 다뤄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순위부터 살펴보시면은 앞서 언급했던 토트넘이 워낙 심각해서 그렇지 유나이티드도 지금 토트넘이랑 2점 차예요. 네, 그래도 조금 위에 있긴 합니다. 조금 위에 있긴 합니다. 10경기에서 3승만을 기록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감독 부임의 효과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성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아모림이 최근에 여론이 괜찮았던 이유는 최근에 리버풀하고 아스날 경기에서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그래도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그렇죠. 특히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는 승부차이 끝에 승리까지 거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좀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팬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사우스햄튼이나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또 살짝 아모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소튼하고 브라이튼 경기를 같이 묶었던 이유는 소튼전은 3대1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은 정말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최근에 맨유를 대하는 스탠스는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뀌었었던 것 같은데 뭐 일단 뭐 지난주에 당장 결과를 냈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리버풀 아스날전 얘기를 연달아서 하면서 그래도 아모림이 이런 포인트적인 측면에서 어떻게든 좀 강팀과의 거기에서 조금 포인트를 잘 잡고 나오는 듯한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약점으로 꼽혔던 뭐 중원 싸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리산드로를 전진 배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은 나아지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 뒤에 어쨌든 경기력이 다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은 맨유 팬들이 아쉬워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 결과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앞선 두 경기나 아니면 뭐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했을 때도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상대들이 탑독에 위치하는 팀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아모림이 수동적으로 소위 말해서 그냥 내려앉아서 경기를 풀어갔어요. 근데 후자에 최근 사우스햄튼이나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는 유나이티드가 어떻게 보면 좀 탑독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순위랑은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좀 주도해서 축구를 해야 되는데 상대팀은 수동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력이 좋지 않다라는 점은 어찌되었던 간에 리그 레이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승점을 버는데 굉장히 좀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강팀과의 경기에서 지더라도 잡을 팀들을 잡아야 어떻게 보면은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경기 내용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아스날이나 리버풀전에서는 유나이티드가 점유율이 많이 밀렸습니다.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7대 3이었고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거의 비등비등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수동적인 네, 운영을 그렇죠. 준비해왔었잖아요. 반면에 이제 사우스햄튼이나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는 유나이티드가 조금 더 주도권을 잡고 후방에서부터 경기를 풀어가려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약팀 상대로 못하냐 이거를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이 질문에 대해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아직도 주도적인 축구를 펼치기에는 팀적인 완성도나 조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사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아모린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네. 뭐 프리시즌을 치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따지더라도 그래도 좀 지났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팀 상황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도 네. 아직까지도 조직력이 너무 낮다. 네. 사실 맨유가 최근 경기를 치러 오면서 어느 정도 베스트 11이 정립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오늘도 저희가 아는 맛의 베스트 11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조직력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완성도적인 측면이 그래도 조금은 부족하다는 점은 맨유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맨유가 앞으로 뭐 이 스쿼드로 뭐 2달을 하든 3달을 하든 뭐 심지어 1년을 해도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면 뭐 당연히 이 선수들이 뭐 발전을 해서 갑자기 아모림 축구에 맞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네. 아모림이 추구하는 플랜 A와 참 진짜 그냥 뭐 이 선수가 잘하고 못하고 뭐 를 떠나서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안 맞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숙련도와는 관계없이 그냥 선수가 뭐 내 특성이랑 안 맞는 거 어떻게 그건 그것도 바꿀 수가 그렇지. 없는데. 일단은 그래서 아모림의 축구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네. 해보겠습니다. 아모림 할까요? 네네. 일단 아모림의 축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자면 짧게 얘기할게요. 후방에 많은 숫자를 배치해서 상대를 끌어당기고 이후에 좀 빠르게 공격 전개를 가져가는 측면이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유나이티드가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후방 빌드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담은 도판입니다. 중앙에 위치하는 수비수죠. 지금 상황에서 맥과이어인데 맥과이어가 높은 위치로 올라와서 상대 이 우가르테 지금 위치하고 있는 볼란테와 함께 투볼란테 느낌의 빌드업 전형을 형성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이 두 선수가 상대 압박에 막힙니다. 최근의 경기들을 보시면은 상대가 좀 준비를 잘 해와서 유나이티드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압박을 가져가거든요. 이때 중앙이 막히면은 어쩔 수 없이 측면으로 향하게 되는데 측면도 막히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후방에서 공을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측면으로 흐르든 후방으로 흐르든 전개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잦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롱킥을 시도를 하면은 원래는 스포르팅에는 요케레스가 있었죠. 네, 그렇죠. 근데 지르크지 아니면은 뭐 아마드 디알로 이런 자원들은 전방에서 그러니까 상대 측면에서 공을 지켜주는 능력은 당연히 요케레스나 다른 그렇죠. 자원들보다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소유권을 계속해서 내주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뭐 일단은 저것도 결국 그 저 두 중앙에 있는 네. 맥과이어든 우가르테든 네. 사실 저기서 뽁짝뽁짝 풀어나오는 그런 게 또 장점이 또 선수는 아니고 그렇죠. 심지어 또 지르크지나 디알로도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켜주는 선수도 아니고 뭐 심지어 뭐 호일룬이 나와도 마찬가지고 뭐. 호일룬이 더 별로예요. 네. 요새는데.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진짜 이것도 이 전술과 선수 구성이 얼마나 안 맞는지 뭐 예를 들어 뭐 저기에 뭐 미나시우나 뭐 이런 선수가 좀 달랐겠죠 당연히. 그렇죠. 사실 수비진도 지금 뭐 대표적으로 맥과이어도 뭔가 수비에 있어서는 그래도 확실히 전보다 나아진 듯한 모습, 뭔가 맨유의 최후방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말씀해주신 빌드업 상황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전술적 움직임 하에서는 그래도 뭔가 아쉬운 듯한 모습을 네.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에서 기대했던 요로나 뭐 리산드로 이런 선수들도 그래도 좀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라도 적응을 했으면은 맨유가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밸런스가 안 맞는 듯한 모습이 이어지면서 좀 비슷한 문제가 좀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브루노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브루노가 최근에 좀 겉돈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네. 맞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3선에 위치할 때 저는 경기력이 더 좋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앞서 언급했듯이 우가르테나 맥과이어가 둘 다 전개 능력이 안 좋다 보니까 브루노가 2선에 위치해도 후방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은 자기 마크맨을 딸고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맨유의 후방 자원들에게 주어지는 공간이 더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근데 브루노가 3선으로 나오면은 전방에 위치하는 선수 전방에 그대로 위치하고 브루노가 우가르테 대신에 이제 전개를 맡다 보니까 그나마 좀 잘 풀리는 장면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가르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강팀과 맞붙었을 때 뭔가 중원을 쓸어주는 역할을 네. 굉장히 잘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선수를 저렇게 볼플레잉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빌드업의 기점이 되는 역할을 맡겼을 때는 아무래도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맨유에서 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마이누도 저것보다는 좀 공격적인 선수인 것 같고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래도 제일 잘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선에 누구를 쓸지도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많이 애매하긴 하죠. 뭐 저거 아니면 이제 뭐 가르나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이제 버려진 친구들 이제 뭐 레이시포드 이렇게 가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뭔가 구조적으로 브루노를 땡기면은 또 윙어가 비고 그렇다고 브루노를 보내면은 삼손의 우가르테가 뭔가 장점이 안 사는 맛이 안 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결국 약간 그 짧은 이불처럼 여길 막으면 저기가 새고 저길 막으면 여기가 새고 약간 이런 느낌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가르테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해줬듯이 전개 능력에 있어서는 강점을 가진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빌드업 할 때 보면은 그냥 진짜 바로 앞에 있는 선수만 줍니다. 뭐 그 선수가 압박을 받고 있든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공 받으면 실수 안 하려고 그냥 앞으로만 줘요. 네. 앞으로 주든 옆으로 주든 비어있는 선수가 아닌 그냥 옆에 있는 선수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선수의 전개 능력이 좀 많이 뛰어나야 되는데 맥과이어도 사실 공을 잘 찬다는 유형의 센터백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뭐 킥은 좋죠. 네, 뭐 킥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압박 속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정도는 그런 아니죠. 선수는 아니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냥 중앙에서 빌드업도 막히고 상대에게 계속 허둥지둥 하다가 롱킥 차면은 소유권 빼앗기고 이런 장면들이 최근 사우스햄튼이나 브라이튼전에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좀 더 다이렉트하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뭔가 짧게 풀어가는 뭐, 게 힘들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앞에서 버텨주는 선수가 필요한 건데. 유케레스가 있어야죠. 네. 그런데 이제 지르크지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네. 어렵다. 지르카즈가 그나마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그게 또 특장점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1번은 또 아니잖아요. 그게 또 지르크지도 결국 발 밑으로 와서 그걸 굴려주는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이게 맨날 위로 오고 헤딩하고 뭐 버텨주고 이건 또 아닌데. 근데 이게 호일룬 반사 효과인지는 몰라도 호일룬은 진짜 경험을 상대적 못했거든요. 선녀 효과. 네. 요새 보면 지르카즈가 괜찮은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호일루는 확실히 이 떡대는 좋은데 네. 그런 경합에 있어서는 뭐 자꾸 넘어지니까. 아탈란타가 아니지. 네. 어디야 저기? 아탈란타 맞죠, 네. 아탈란타 시절부터 뭐 그런 거에서는 장점이 없자고 좀 결론이 난 선수긴 하죠. 지금 말씀하신 두 경기를 살펴보면은 두 경기에서 4실점을 총 했거든요. 어쨌든 소튼전에도 이기긴 했습니다만 실점을 했기 때문에 사실 4실점이면 적은 거는 아닌데 이렇게 뭔가 수비 상황이나 볼이 없는 상황에서의 단점도 맨유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공이 없는 상황에서도 유나이티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특히 최근 두 경기들에서는 수비 라인을 좀 지난 경기들보다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서 앞서 언급했듯이 주도적인 경기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네.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뒷공간에 대한 문제도 많이 터졌죠. 뭐 일단은 이번 경기 그 이번에 브라이튼전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골부터 그냥 아무것도 그냥 수비 라인에서 롱킥 뻑 차는 데가 미토마한테 뚫려가지고 네. 바로 그냥 스루 패스 줘서 그냥 마무리 민태가 그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네. 장면도 보면은 딱 이해가 안 되는 게 딱 롱패스를 하려고 딱 시도를 하는데 갑자기 데리트가 앞으로 나가. 더리우트는 근데 그 역할이긴 해요. 뭐 그렇긴 한데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뒤 커버가 확실히 돼야 되는데 마즈라이가 근데 순수하게 그냥 스피드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전술대로 됐는데 그냥 뚫려버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뭐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는- 전술대로 선수는 움직였는데 네. 그냥 뚫려버리니까. 저는 그 시점 장면에서는 맥과이어가 조금 더 커버를 해줬어야 됐다고 생각이 중앙 들어요. 센터백이. 왜냐하면 그 지금 유나이티드의 수비 방식에서는 네. 더리우트나 요로 지금 위치하는 상황에서는 스토퍼들. 네, 이 양 스토퍼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서 네. 저지하는 장면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마즈라위랑 미토마가 1대1이 되는 상황에서 맥과이어가 충분히 커버를 들어가줬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라인도 안 맞췄고 맥과이어가 커버도 안 해줬으니까 마즈라위랑 미토마가 1대1이 됐던 상황 자체는 맥과이어의 탓이 조금 더 크지 않나. 그리고 그쵸. 감독의 전술적인 실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건 궁극적으로 맥과이어는 이렇게 라인을 높이는 팀에서의 약점이 처음 드러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강팀을 상대로 내려앉을 때 어떻게든 그 머리 밀어넣고 헤더 따주고 버티고 이런 맥과이어가 아니라 이렇게 라인을 계속해서 높이고 상대의 역습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서의 맥과이어는 저는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맥과이어를 대체해줄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 결국 이번에도 그냥 전술과 맞지 않는 선수의 그렇죠. 이 존재가 문제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뭐 감독의 전술과 선수의 특성이 너무 안 맞는 계속 그 문제로 귀결이 되고 있네요. 네, 뭐 브라이튼 얘기만 했지만 지난 사우스햄튼전에서도 술레마나한테 요로가 진짜 엄청 털렸거든요. 네.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높은 라인에서의 수비 라인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언급은 안 했지만 코비 마이누와 우가르테 둘 다 두 명이 지금은 넓은 공간을 커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냥 바로 뚫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네. 특히 그리고 우가르테 같은 경우에는 수비 이 신체의 그냥 타고난 특성이 공을 보면 그냥 달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비는 장면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뚫리는 장면들이 한두 번쯤은 나와요, 경기에. 어쩔 수 없이. 맞아요. 그러면은 그냥 백스리가 그대로 공격진한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수비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모림은 전술적으로 변화를 가져가기는 꺼려하는 것으로 보여요. 저는 여기까지 왔으면 솔직히 뭐 조금이라도 다르게 변형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일단은 전혀 안 보이죠. 뭐 일단은 아모림도 확실히 뭐 포스테코그로 얘기할 때랑 마찬가지로 플랜 A가 확실한 감독이고 네. 그거를 밀고 나가고 완성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네. 그래서 뭐 강팀과 경기에서는 조금 이제 조금씩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확실히 그 본인은 이 플랜 A를 완성시키는 게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전술에 선수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정말 오래 했잖아요. 오늘도 많이 했고. 근데 이거를 약간 바꿔보면은 선수의 전술이 하나도 안 맞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사실 감독이라 하면 어쨌든 자신의 플랜 A를 밀고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일단 주어진 선수들을 가지고 성적을 내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맨유에 와서 아모림은 선수에 맞는 전술을 짜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 리버풀 아스날전 근데 그것도 선수에 맞는 걸 짜준다기보다는 그냥 상대가 강팀이니까 내려앉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장점이 산 느낌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쉽다는 인상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아모림이 전술적인 변화를 조금은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모림이 사실 전술적으로 타협을 해서 이 선수에 맞는 전술을 짠다는 감독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프레스네다 아시나요, 혹시? 알죠. 그 이반 프레스네다. 네, 이반 프레스네다라고 저 스페인 사이드백 있거든요. 네. 스포르팅에서 있는 되게 유망했고 뭐 아스날 간다, 맨유 간다 말 많았는데 스포르팅으로 갔어요. 근데 우측 사이드백이거든요. 프레스네다가 그 아모림이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거의 안 썼어요. 최근에 감독이 바뀌고 나서 그래도 좀 나와서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예시를 보더라도 아모림은 선수를 그 개조해서 소위 말하는 막 화타식 이런 식의 감독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스쿼드가 앞서 계속 언급했듯이 백스리와 맞는 유형의 팀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번에 영입했던 뭐 마지라위, 더리우트, 요로 이런 선수들도 다 백스리에서는 조금은 어색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팀에 어떻게 보면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앞으로 코어로 키워나가야 되는 코비 마이노 역시도 두 명의 미드필더 체제에서는 애매한 모습이 나오고 그렇죠. 그냥 이런 상황인 겁니다. 뭐 그러면 이제 결국 아모림이 이렇게 할 거는 당연히 데려오기 전부터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고 당연히 뭐 아모림이 갑자기 와서 뭐 무리뉴처럼 막 맞춤 전술 짜고 갑자기 수비적으로 막 나갔다 이런 걸 기다려서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된 거는 그냥 아모림을 이 타이밍에 그럼 왜 굳이 데려왔냐? 굳이 스쿼드도 못 바꾸고 그건데 아마 크게 막 유나이티드가 겨울 이적 시장에 막 뭐 엄청나게 영입해서 선수단을 막 뒤엎고 이건 좀 어렵겠죠? 그렇죠. 네. 일단은 뭐 겨울 이적 시장에 링크는 있어도 살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렇죠. 아니, 누군가는 사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적 시장 분위기가 뭔가 구매보다는 판매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안토니 히어리고 떴잖아요. 네, 임대이지만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맨유의 스쿼드가 되게 비대하기도 하고 불균형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리부터 하고 좀 영입을 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보드진의 실책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누울 자리에 눕지 않은 아모림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상황은 진짜 모두한테 손해요. 일단은 뭐 맨유도 당연히 성적이 안 좋아졌으니까 안 좋고 네. 그다음에 테나가 잘렸으니까 안 좋고 아모림은 갑자기 와서 고생하니까 안 좋고 스포르팅은 지금 챔피언스 개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쵸. 갑자기 아모림 나오고 팀 망했고 뭐 지금 조금 이제 괜찮아지긴 하긴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게 길게 보면은 FA컵 우승했다고 테나우 유임시킨 보드진의 잘못이다. 그렇죠. 차라리 진짜 그때 데려왔으면은 뭐 그쵸. 물론 이제 그때는 뭐 아모림이 됐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뭐 어쨌든 그때 데려왔으면 아마 지금이랑 상황이 뭐 완전 달랐겠죠. 그렇죠. 프리시즌도 보내고 이적 시장도 보냈으면은 이거보다 이 사단은 안 났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유형의 감독이 요즘 좀 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 때문에 뭔가 사실 이게 3년 가면 포스텍이 될 것 같거든요. 뭔가 아니 뭐 3년까지도 아니죠. 한 1년 반 이대로 만약에 가면은 물론 저는 아모림이 그보다 좀 더 유연한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술적으로 뭔가 시도할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플랜 A가 입혀진 지 한 달 반 된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이 만약에 반년 1년을 거치다 보면은 이 3-4-3에 걸맞는 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맨유라는 클럽에서 지금 13등을 하고 있는데 전술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전술 지적을 받으면서 결과를 못 가져오는 거는 저는 팬들이 좀 기다려주기에는 시간이 짧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양측 다 좀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팬들이 하는 말로 그냥 이번 시즌 버리고 다음 시즌 준비하자 이런 말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계속 지면은 감독이 가지고 있는 신뢰 같은 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드진 입장에서도 두 번째 시즌 그러니까 돌아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 돈을 투자하기에 리스크가 좀 생겨요. 만약에 여기서 백스리에 맞는 걸맞는 선수를 영입했는데 만약이라도 실패해봐요. 그러면은 진짜 그냥 이도저도 아니는 스쿼드 그러면 자원들이 이제 테나 시즌 2 되는 거죠.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맨유가 지금 아무리 부잣집이지만 슬슬 고간이 바닥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한 작년부터 계속 네. 들려왔잖아요. 그래서 막 퍼거슨 앰버서더 사임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렇게 계속 순위를 못 내고 만약에 이번 시즌 또 이렇게 유럽 대항전 못 나가면은 2년 연속 이렇게 빵꾸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맨유 보드진 입장에서도 상당한 손실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아모림이 충분히 성적을 내야 될 이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유가 아무리 못할 때도 2년 연속으로 챔피언스리그를 못 나간 적은 없을 겁니다. 오, 하긴 솔샤르 때도 뭐 그 챔피언스리그 보내기도 했었고, 네. 뭐 무리뉴 때도 챔스는 갔었고. 심지어 유로파 우승시키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챔피언스리그는 못 나가는 게 사실상 뭐 거의 지금 챔피언스리그는 뭐 네. 언간생시 지금 유로파 컨퍼런스도 진짜 불투명한 상황이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의 경우의 수가 남아 있긴 하죠. 우승 유로파 우승이라는 단 하나의 경우의 수가 남아 있긴 한데. 뭐 사실 거기서 좀 전력 투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아모림 입장에서도. 일단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맨유가 시즌 중에 감독을 바꾼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감독은 사실 투엘이었어요. 저는 투엘의 기적을 한번 맛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실제로 투엘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아직도 그게 취해 있거든요 좀. 그래서 투엘이 어쨌든 자신의 플랜 A보다는 선수들에 맞는 좀 전술을 구현해 줄 줄 아는 감독이라도 저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렇게 중도 부임을 시킬 거였다면 투엘을 시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아모림을 선택한 이상 아모림의 플랜 A가 이식될 때까지 좀 보드진이 믿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근데 저는 약간 이거 포스테코글루나 이쪽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이 사람은 그래도 이게 인터뷰만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현실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세게 얘기했죠. 네. 네. 맨유 사상 최악의 팀이라고 네. 본인들을 자평을 하면서 약간 자 헤드라인이다 먹어라 이렇게 던져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본인도 이게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안 올라가고 귀 닫고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알고는 있는데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좀 더 3-4-3에 대한 안정감을 계속 뭐 조금씩이라도 높이는 게 좀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 두 경기에서 보면은 거의 근데 제가 살짝 아모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거의 프리시즌 같이 경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안 돼도 계속해. 네. 해봐. 그렇죠. 뭐 이런 느낌? 네. 근데 이게 뭐 프리시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리그죠 정규.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규 리그고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후보 안에 슬로우브를 굴러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맨유가 13위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뭐 리그에선 진짜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유럽 대항전도 못 갈 것 같고 진짜 유로파 리그에 전력 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뭐 FA컵도 남아 있긴 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 컵 대회를 노려봐야 되는 상황까지 몰렸는데 그래서 근데
이 스탠스가 변하진 않을 거잖아요. 이미 이렇게 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와서 뭐 한다는 건 리그에서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프리시즌처럼 가겠죠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이 있냐 없냐. 근데 솔직히 한 명은 무조건 뭐 예를 들어 풀백 뭐 아니 풀백 한 자리 아니면 뭐 2선 공격수 한 자리 이건 무조건 사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나갈 예정인 선수도 있잖아요. 뭐 네. 레시포드라든지 뭐 아니면 뭐 안토니는 거의 확정이 났고. 말라시아 얘기도 있고. 그래서 나갈 예정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간 자리는 좀 채워주지 않을까. 윙백이 됐든 아니면 3선 자원이 됐든 이 중앙에서 코어를 잡을 수 있는 백스리 시스템에 잘 녹아들어 있는 스포르팅이 아니더라도 네. 네. 그런 선수를 하나 영입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맨유 입장에서는 확실히 또 아모림과의 출발이 예상보다는 참 진짜 흑비트로 묻어들고 있는데 뭐 어떻게 좀 반등을 하려면 빠르게 좀 변화는 확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유의 이적 시장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 이제 맨체스터 시티 또 뜨거운 또 이적 시장 벌써부터 이제 출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의 이적 시장 주제로 한번 2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치고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